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새천년을 앞둔 1999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천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1000년 중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사건은 1445년부터 1455년 사이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잘못 알고 있기는 했지만 학자인 만큼 활자 인쇄의 발명이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활자의 발명으로 책의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고 선택된 일부가 아니라 감남을려 누구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실 1972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직지를 발견해 세계 도서회 전시회에서 공개하기 전까지 모든 역사책은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8년 앞선 직지가 등장하면서 모든 역사책이 다시 쓰였죠. 그런데 최소 78년 전 한국에서 사용된 금속활자 인쇄술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독일에서 인쇄를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금속활자를 개발하기까지는 꼭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과 유럽에서 이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은 역사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한국이 금속활자술을 독일에 전해줬다는 추론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간 이를 증명해줄 역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을 바탕으로 역사가 지운 한 인물의 행방을 추적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추론의 끝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신분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되는 한 구독자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으로 제가 예전에 일부 다뤘었던 내용보다 훨씬 탄탄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포함하고 있어 제보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제 채널에서 소중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영상을 빌어 감사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장영실이 1순위일 겁니다. 노비 출신인 장영실은 세종의 발탁으로 혼천이, 자경루, 앙보일구, 추구기 등등을 개발해 조선의 과학기술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한글 창제를 제외하면 세종이 이룬 업적의 절반은 장영실의 공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죠.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종삼품, 대호군의 벼슬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선 그가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1442년 3월 16일 세종이 타야 할 가마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일군부의 탄핵을 받아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한 것으로 세종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관인 아산장씨 족보에 따르면 동활자 주조 채강제련을 감독하였고 1442년 세계 최초로 천문추구기를 발명하였다. 그 후 관직은 상호군에 이르렀으나 선생의 업적이 세월이 흐를수록 높이 평가되어 1983년 전국의 후손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과학선연의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선생의 뜻을 담아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동네 시조 서해 표착지에 추모 기념비를 세워 유지를 기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총애를 받아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영실은 541년이 지난 1983년이 되어서야 추모비를 세우고 그 가묘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비 출신으로 종삼품 벼슬까지 한 조상에 대한 대우치고는 기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을 했는지 자손은 있는지 등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족보에 나타나 있듯 장영실이 세종시절 동활자주조 즉 노쇠활자를 만드는 것을 감독했었다는 족보 내용을 기억해두고 잠시 2005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장영실이 구텐베르크에게 금속활자 인쇄술을 알려줬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5년 5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입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즈음 한국으로부터 막 귀국한 교황의 사절단에 금속활자에 관한 그림 등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절단은 구텐베르크가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1453년 이 놀라운 인쇄술의 발명을 유럽에 알릴 때 아마 한국을 언급하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설은 영상으로 남아있으니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1450년경 교황 사절단은 실제로 유럽에서 한국을 방문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런데 이는 사실입니다.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발명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직지코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1455년 이전 고려와 유럽의 문화교류 흔적을 찾기 시작하다 마침내 로마 바티칸 수장고에서 13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찾아냈죠.
고려왕이 우리가 보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해줘서 기쁘다는 내용의 이 편지는 한국에 온 최초의 유럽인이 1594년 세스페데스 신부가 아님을 밝혀내는 놀라운 발견이자 고려와 유럽의 연결고리가 될 중요한 발견이었죠. 이미 1333년경부터 교황사절단이 왕래할 정도였다면 유럽에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위 엘고어 전 부통령이 주장했던 구텐베르크는 고려를 방문해 인쇄술 기록을 가져온 교황사절단 친구를 만난 후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동서문명 교류학자 호드스는 1931년 유럽과 중국이라는 저서에서 구텐베르크가 동양의 활자 인쇄술에 관해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라도 있다면 이미 기술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구텐베르크는 동서교역로를 통해 동양의 인쇄기술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독자적 발명 과정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구텐베르크의 독자적 발명일 가능성은 적으며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러한 추론은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01년 1월 27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역사는 구텐베르크에게 너무 관대했는가 라는 기사에서 기자는 한국인들은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 모래주형을 사용해 이미 최소 30년 동안 책을 대량 생산해 왔지만 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그들과 접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존 홉슨 교수는 2014년 대구 MBC 특집 다큐멘터리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에 출연해 보다 많은 한국인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한국에서 얻은 것이 맞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위 직지코드 영화팀은 취재 결과 구텐베르크보다는 당시 교황청이 임시로 존재했던 프랑스 남부 아비뇽의 인쇄업자 왈드포겔이 1444년쯤 금속활자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는 장영실의 실종 시기와 교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은 1442년 3월 16일에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되었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 존재할 뿐 이후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망연대는 물론 결혼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죠. 그렇다면 이런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장영실은 파직 후 독일로 건너가 금속활자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 말이죠. 이런 추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현대 문명의 총화로 불리는 반도체 역시 처음 진공관을 대체하기 위한 트랜지스터로 개발됐다가 차츰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로 발전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64킬로비트 D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지금은 테라 단위의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죠. 조선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영롱한 비색의 청자도 수천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는 토기를 만들다 차차 무늬를 새기기 시작해 고려 청자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까지 자기를 만들지 못해 목기를 사용하다 조선 도공들을 납치해서야 비로소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조잡한 목판인쇄부터 시작해 팔만대정경이라는 걸출한 보물이 나왔고 목판인쇄에서 금속활자가 개발됐을 겁니다. 조잡한 형태에서 점차 개선되어 활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변경해가며 시도하다 1434년 세종다강에 이르러서야 인쇄술의 백미라는 갑인자를 완성했죠. 갑인자를 개발하기까지는 수양대군을 비롯한 왕족과 이천, 장영실, 이순지, 지편전 직제하 김돈과 김빈 등 당대 네로라는 과학자와 문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미 오래전 고려시대에 금속활자가 개발됐음에도 제대로 된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로라는 과학자들이 전부 동원해야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엘고의 주장처럼 구텐베르크가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쇄했다는 것은 어림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기술을 가진 조선에서도 모든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야 가능한 일을 개인인 구텐베르크가 혼자 개발했다는 것일까요? 더구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조선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쇄 속도와 분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도자기 만드는 상식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숙련된 도공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금속활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숙련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원 개발국인 한국보다 더 뛰어나고 더 빨리 더 많은 인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금속활자로 이미 책을 만들어내고 있던 조선에서 건너간 숙련된 전문가가 도왔다는 것이고 그
인물이 세종 시절 동활자 주조를 감독했던 장영실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엘고어는 교황청 사절단 친구를 만난 뒤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도 했는데 구텐베르크의 생애로 볼 때 그의 교황 사절단 친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1333년 조선을 방문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영실과 구텐베르크는 같은 시대 사람으로 엘고어가 말한 그 친구가 교황 사절단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간 장영실이 아니었을까요? 장영실은 갑인자 제조에 참여해 금속활자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고 당시 독일의 합금기술과 합해져 개선된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장영실과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라면 조선에 있을 때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했을 수 있으니까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동주연기를 발명한 후 글자들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잼틀, 그리고 잼틀 위 종이를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는 인쇄용 누름틀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속활자들 위 종이 위에 적당한 점성으로 묻어나게 하는 잉크 제조법을 완성했고 인쇄에 적합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발명한 것만 보더라도 수동 주연기, 잼틀, 인쇄용 누름틀, 잉크, 인쇄에 적합한 종이에 이르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전부 수많은 장인들이 수백 년은 매달렸어야 할 수 있는 발명품들입니다. 이걸 불과 몇 년 사이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일례로 수동주연기만 하더라도 분명 수동주연기는 모래 주물살을 이용해 주형틀을 제작하는 기술인데 당시 유럽에는 주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잠시 성행하다가 19세기 중흥을 맞이해 이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됐죠. 하지만 제 채널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2500년 전 모래주형틀을 이용해 단유세 문경을 만들었고 이는 국보 제14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주형틀을 이용해 현대시대의 슈퍼컴퓨터로도 그릴 수 없는 무늬를 새기는 기술이 2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졌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쇄에 적합한 잉크를 만들었다는 점인데 이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먹물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구텐베르크는 램프 그을음과 아마시 기름을 혼합해 인쇄에 적합한 새로운 잉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식이 우리가 먹물을 만드는 방법과 같습니다. 우선 아마시는 옷감이나 수의를 만드는 삼배의 씨앗을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삼배를 옷으로 만들어 입는 민족은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더구나 먹은 크게 송연묵과 유연묵으로 나뉘는데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워 얻은 그을음으로 만들고 유연묵은 식물 씨앗에서 얻은 기름을 태워서 생긴 그을음을 재료로 해 만든 먹입니다. 이 먹을 만드는 방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서 절대 타인에게 전수하지 않으며 그래서 붓, 종이, 벼루 등은 인간문화재가 있지만 먹은 없습니다. 또한 서양 최초의 잉크는 목탄을 갈아서 만들었고 이후에는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 동물의 뼈나 깃털 등의 재료를 이용해 양피지에 글씨를 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18세기까지 서양에서는 필기구로 깃털펜을 사용했죠. 인쇄술이 발달하면 자연스레 그에 적합한 잉크가 발달하기 마련이고 목판에서 시작해 금속활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레 잉크가 발달합니다.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한국 땅에서 수백,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구텐베르크가 발견해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서 장영실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옥체를 상하게 하는 중범죄를 저질러 곤장 80대를 맞은 장영실은 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혹 세종대왕이 그를 교황 사절단에 딸려 유럽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요? 주지하다시피 장영실은 노비에서 시작해 세종대왕의 발탁으로 종삼품 대오군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으나 세종대왕은 오로지 고집 하나로 그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렸죠. 그의 능력과 두뇌를 사랑했을 겁니다. 자신이 장영실보다 먼저 죽는다면 분명 장영실은 해코지를 당할 것이 뻔했죠. 여기에 고려시대부터 사절단을 보냈던 교황청은 금속활자가 탐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1333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절단을 보내 금속활자를 전수해줄 것을 간청했을 겁니다. 더구나 장영실이 파직된 1442년에는 훈민정음이 완성됐습니다. 훈민정음은 거의 세종대왕 혼자 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오히려 지편전 학자들은 창제를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부제학 최만리는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라고 비판하면서 1444년에는 지편전 학자들을 대동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창제에 성공했고 3년이 걸려 어렵게 반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를 계속하고 장영실까지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세종은 자신은 훈민정음 창제에 전념하고 가장 아끼는 신하 장영실은 자신의 재능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파직을 가장해 금속활자 전수를 요청한 교황 사절단에 딸려 유럽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도 과한 억측은 아닐 겁니다.
오늘 영상은 말씀드렸듯 제보에서 시작됐고 제보 내용에 이런저런 살을 붙여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아무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추론과 결론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